부총리님, 혹시 부총리 되시고 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께 뭐 선물 같은 거 하셨습니까? 혹시 그러면 제가 저희 지역 예산 반영이 돼야 되는데 부탁드리기 위해서 장관님이든 장관님 사모님께 뭐 명품 가방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일은 그렇게 해야 되죠. 세계 부패 지수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그 나라 국민들이 공무원과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최근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여당 당대표 부인이 대통령 부인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패 지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높은 비중이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 부총님께서 명품 가방 안 드려도 질의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마음 편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위당정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논의하신 걸로 언론에 나왔는데요. 기사들을 보니까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님하고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하신 발언들을 보면 기존 정부의 입장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오늘 뉴스를 보면 배당소득 최고 세율을 25%로 정하기로 합의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네.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좀 저희들 플렉시블하게 이 자본시장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기로만 했지 무슨 특정한 숫자를 가지고 정부가 합의를 한. 네, 플렉시블하게라는 거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네. 저희들은 뭐 변화가 가능하다 변경. 네, 물론 이제 법은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정합니다만 그래도 주무부처인 부서와 또 정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네. 정부에서 국회 논의에 진중하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소영 의원님이 내신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득이 많으면 누진세율에 따라서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시점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수단은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에 네. 정부도 적극적으로 같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제가 부총님께 계속 드리겠는데요.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네. 공무원분들은 이제 활용도가 낮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최근에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담은 종목들을 보면 미국 ETF가 대부분입니다. 언론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이 PPT도 보시면 순매수 한 20개 ETF를 보면 1분기 때 보면 우리나라 ETF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9위 정도 되죠. 그 다음에 3분기 가장 최근에도 이렇게 주식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ETF는 미국 ETF를 국민들이 사고 계십니다. 아니 이렇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도 부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왜 우리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미국 시장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희들도 저희 한국 주식시장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시장 어떤 지배 구조라든지 또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를 좀 주는 측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맞습니다. 결국 물론 이제 주식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거지만 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본시장이 저평가됐다라고 돼 있는 나라는 정부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저평가 요인을 제거하느냐라는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해서 정부가 국민들이 미국이 아니라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연금 수익률을 보니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의 경우 10월 말로 벌써 연 20% 수익률을 냈는데요.
운용 규모도 그러다 보니까 200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수익률이 높게 되면 좋게 되면 국민연금 적자 시점이나 연금 고갈 이 시점도 자연스럽게 늦춰지는 거죠? 예, 많이 늦춰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연 4.5% 수익률을 전제해서 연금 고갈 시점을 계산했었는데요. 기금의 수익률이 평균 1%를 오르게 되면 5년 내지 6년 정도 이 고갈 시점이 지연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논의는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률이 좋게 되면 우리 고갈 시점이 더 미뤄지기 때문에 더 여유를 갖고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연금의 수익률이 매우 중요한데요. 연금 수익률 확대 그냥 국민연금에 그냥 맡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정부 차원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국민연금은 워낙 그 자체적으로 그 지배구조도 잘 투자에 대한 지배구조가 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맡겨도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게 나오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배고픈데요. 더 나와야 된다. 네, 성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거를 좀 조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두 번째 방안은 운용력들이 있는데 지금보다 더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될 수 있지 않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네.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는 많이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기재부 차관님이 운용위원회에 들어가는데 기금 운용 계획이 매년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내년도 배분안이 나오는데 14.9%에서 14.4%로 조금 떨어집니다. 아마 국내 주식이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조정하려고 투자 비율을 14.4%로 나오는데요. 보시면 해외 주식이 38.9%나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국내 국민들한테는 미국으로 가지 말고 국내에 투자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는 15%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주식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전 세계 시장이 다 올랐으니까 국내도 오른 겁니까?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우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기업들의 어떤 수익률 제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그리고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 그리고 주주 가치 정대를 위한 이런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외국에서는 과거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다 좋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특히 더 좋았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요인들이 다 반영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봐도 이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부의 노력도 계속될 거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시 활성화 대책들이 있다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보셨겠지만 이 정부는 종합주가지수 5천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이 투자 비율을 이렇게 낮추는 게 맞는 방향입니까? 예,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이제 자율성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운용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복지부 장관님이 위원장이고 기재부 차관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 기금 운용위에서 이 한도를 정합니다. 그 한도 내에서 운영하는 건 기금운용본부에서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한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다 변동성이 높은 투자 대상이라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설사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해외 주식을 국내 주식의 2배 이상 투자하도록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뭐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투자 격언 때문에 여러 나라의 투자를 배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종합지가지수 5,000이라는 이런 목표를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유연하게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매년 정하니까요. 최소한 내년은 힘들더라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이 투자 비율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운용 인력 관련해서 저는 운용 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올해 보면 이제 대체 투자 팀장이 민간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포함해서 매년 이렇게 운용 인력의 유출이 문제되고 있는데, 혹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 운영 인력들에 대해서 이제 성과 보상을 기본급의 한 1.5%까지 이렇게 확대하도록 늘렸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저희들 성과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확대했고. 올해 몇백조를 버는데 예. 얼마 정도 인센티브로 나갑니까? 여기에? 지금 뭐 저희들은 일단 한 100억 좀 못 되는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뭐 인력도 많고 그런데 저는 네. 1%는 어렵고 0.1%도 어렵고 0.01% 정도만 국민연금에서 이 성과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숙소비 지원이라든지 뭐 출장비를 좀 늘려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성과가 있을 때만 네. 운용할 수 있게 좀 아까 말씀하신 플렉서블하게 하신다고 하면 훨씬 기대가 큰 직원들이 사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간에서 이 정도 수익을 냈으면 이분들은 조기 은퇴를 고민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주면 또 은퇴해버리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그것도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저는 우리 정부가 원했던 원하지 않던 종합지가지수 5,000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주목적으로 두고 다른 원칙들은 적절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예, 관계부처하고 네. 협의하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님. 네, 노동부 차관입니다. 네, 이 퇴직연금이 벌써 400조가 이제 넘어섰습니다. 이 퇴직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뭐 바꾸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뭐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실제로 조금 그 다른 연금에 비해서 낮고, 그다음에 이제 노후의 안정적인 보장 이런 측면에서 어떤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와 그다음에 노동계 경계가 같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익률이 2.9%죠.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은 주식 말고 다른 대체 투자도 있는데도 10월까지 20%였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유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82.6%가 예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퇴직금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이 고정관념 자체가 틀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제가 퇴직금을 퇴직하고 나서 운용하고 개인연금도 들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퇴직연금 중에서 주식에는 한 15%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2배 정도만 늘어난다, 그러면 60조 원 정도가 추가로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해외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이 있고 갈수록 이제 확정기여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운용 방안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70%까지 주식형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식이 변동성이 있죠. 하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장점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버티기 투자가 가능하고 변동성이 있어도 개별 주식과는 달리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는 시간에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죠. 안정적으로 가겠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노후 수익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이거 외에는 투자 시드머니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투자 한도 70%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올리거나 없애는 방안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 퇴직연금의 그 은행 예금에 국한된 투자 방식을 바꾸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이제 의원님은 잘 아시지만 이게 퇴직금이 후불임금주 성격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가 TF에서 좀 다양하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총리님, 어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이야기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정작 자본시장에 대한 정의는 없거든요. 자본시장이 뭔가요? 뭐 광의 개념으로 보면 좀 확장 개념이겠지만은 또 딱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뭐 우리 주식 시장 이런 부분이 아니고 뭐 주식 채권입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게 자본시장인데요. 근데 여기 상장 회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상장 회사도 자본 조달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상당히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PPT를 보시면 벤처 투자 건수와 금액이 모두 줄었는데요. 특히 초기 투자에 대한 비중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연간 벤처 투자 규모가 12조 원 정도인데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벤처 투자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40조입니다.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종합지가지수 5천은 목전에 사실 어려운 목표입니다만 이 비상장 회사에 대한 벤처 투자 대통령께서 정하신 목표하고 실제 현재 투자하고 차이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벤처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방안을 고민을 했는데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저희들도 지금 때 네. 더 하고요. 네.